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든 웃음입니다. 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기 대선 얘기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자 소환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성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사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건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말씀만 어떻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참사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이 최순실 모른다였었거든요. 그런데 알 것이다 이런 주변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골프장 직원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골프를 같이 친 사람들 증언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글쎄요, 그것 좀 명쾌하게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쟁점이 됐었죠. 네. 몇 번 물었었고. 아마 오늘 출석할 때도 기자가 물어봤던 게 그게 쟁점이 되니까 아마 질문을 던졌던 것 같은데요. 그에게 최순실 관련이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청와대 차원에서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김기춘 전 실장,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 문제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최순실 문건 터지기 전에 2년 반 전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터졌을 때 밑에 실무를 담당했던 비서관이 우병우 예. 나중에 수석이 된 우병우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 처리 과정에서부터 일단 최순실 편에서 활동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김기춘 실장 다음으로 지금 사법적인 처리 대상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소환이 되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영선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특검의 칼은 왜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묻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영선 의원은 뭐 애초에 박영수 특검을 임명할 때도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박영수 네. 특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애초부터 좀 비판적이었는데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해보면 검찰이 검찰 수사를 할 때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비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워낙 이제 지금 우병우 수석이 수석입법에 상당히 정통한 그렇기 때문에 방어 논리도 상당히 치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특검이 지금 칼을 들여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방어 논리를 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뚫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검찰 조사 때도 마지막 소환했었고 국조특위에서도 마지막 했었고 네. 이번 특검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소환하는 것이 그만큼 국정농단의 최순실 사태에 핵심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과연 특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팩트로서 이것을 입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뭐 특검의 칼이 묻인지 안 묻인지 이거는 오늘 수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영선 의원은 그래서 예. 경계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얘기하고 있다. 특검이 해왔던 역할 보면은 그동안에 국정농단 수사에서 특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역할 아마 특검이 검찰 한 식구라고 해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봐주게 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를 버리는 꼴이 되겠죠. 대통령의 지금 탄핵까지 가고 있는 측면에서 검찰이 한때 같은 식구였다고 봐주는 상황 경계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또 이재용 부회장 이미 구속이 됐는데 처음으로 구속된 이후에 오늘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삼성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인데 앞으로 이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부진 지금 장녀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이고요. 동생이죠. 예, 네. 이부진 사장의 대안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가족 중에서는 가장 위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다음으로 위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죠. 좀 이건희 회장 지금 그런 상태에 있죠. 병 상태에 있죠. 예.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삼성은 어려울 겁니다. 어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아마 보도가 많이 됐을 겁니다만은 이부진 사장이
있는 호텔 신라의 주가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 30% 까지 그렇게까지 올라갈 올랐습니다. 예. 정도였기 때문에 일각의 기대는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또 가게 운영 방식으로 이부진 씨를 내세우는 게 맞을 것인가? 예. 그건 좀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어가지고 저 역시 상식적으로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영향력은 가족 중에서는 가장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동안에 기업 운영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발휘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런데요. 되게 상식적으로는 전에 이건희 회장이 일시적으로 지금 회장에서 나갔을 때 그만뒀을 때 은퇴를 했을 때 했던 방식으로 삼성그룹 내부의 사장단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하던가 지금 해체를 하겠다고 던졌던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당분간 운영이 되지 않겠나 되게 이런 진단들이 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가 그렇게 네. 봅니다. 뭐 승계의 차질은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손발을 맞춘 사장단이 있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로 꾸려가면 충분히 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이 대가성 의혹은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CJ나 SK 롯데 등도 있는데 특검의 칼날이 이들 대기업으로도 향할까요? 시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삼성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슷한 혐의들이 있던 더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무슨 사면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또 면세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분히 수사할 만한데 이것까지 넣어서 지금 28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련된 부분은 일반 지금 이제 검찰에 넘길지 이제 예. 그런 시간의 문제가 좀 제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시간 제약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문제인데요. 특검 수사 기간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장 문제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이것도 저는 이제 특검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아. 대기업 수사를 지금 삼성만 하고 지금 나머지는 남겨둔 못 거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특검 연장의 명분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네. 특히 SK가 111억 원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롯데가 45억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은 물론 204억을 지원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것이 특검이 이 부분도 수사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지금 남겨두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을 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검찰에서 조사해도 충분하다. 그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이 특검 연장의 어떤 그 원인 제공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특검도 지금 이렇게 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헌법재판관들도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 열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의지가 강하면 3월 뭐 초중순쯤에는 탄핵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벚꽃 대선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기 대선 전국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한국갤럽의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후보는 32%, 29%에서 33% 정도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안희정 지사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20%를 좀 넘어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왔던 가장 2월 1일에서 2일 이 사이가 언제 직전이냐? 아마 이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직전인데요. 선언한 이후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예. 그렇다가 이번에 지금 이제 22%까지 갤럽 조사에서 올라갔는데 특징은 또 하나의 20%를 넘으면서부터는 안희정 지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표도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었었는데 예. 동시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동시에 올라갔다는 것은 전체에서 지금 현재 야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 반대로 보면은 여권 또는 보수 계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 아마 나왔지만은 황교안 총리 대통령 대행의 경우에는 뭐 2% 정도지만은 그래도 한 자릿수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11%에서 9%로.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즉 보수 세력 또는 여권 계열에 대한 뭔가 기대가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기대가 최근에 조금 시간을 끌게 되면서 맥이 떨어지는 기운이 네. 떨어지는 가운데 야권의 기세가 더욱 강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탄핵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중도층 그 색채가 좀 옅은 중도층의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조금 더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심은 민주당의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대세론 아까 여론조사를 봤지만 33%로 이미 저는 지지가 완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한계점은 이것이 확장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고드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 물론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권이 무기로 할 수 있는 선명성에는 반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대선이 경선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경우에는 네.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반문 비문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표는 상당히 보수 성향의 표가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그래서 5, 네. 60대 표심을 보면 네.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보다 높거든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선거는 뭐 야권의 어떤 그런 경선을 보면 네. 결국은 조직대 이슈로 가는데 결국은 조직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우세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을 때는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표는 문재인 전 전 대표, 대표의 표로 이동하지 않고 다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표심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이 표심이 국민의당 안철수라든가 황교안 권한대행 이쪽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부 경선의 벽을 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정두원 의원이 안중근 의사가 와도 이순신 장군이 와도 벽 못 뛰어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어떻게 정도원 의원이 보세요? 했던 얘기는 내부 경선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기기 힘들 것이다. 예. 역시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른바 재인 산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불확실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심지어는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제 20%를 안희정 지사가 넘긴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 굳혔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그런 점은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19에서 22%까지 올라가는 국면을 보면은요, 충청권에서 압도적으로 좀 쏠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연령별로 5, 60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보다 높게 나오는 측면도 있고, 충청권에서 압도적으로 쏠리고 헤어지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지금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당원만 투표를 하는 것, 선거인단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면은 지금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경선 방식에서 어떻게 될지, 최근 상황은 혹시 당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쪽이 늘어가지고 혹시 이기지도 않을까 이런 논란도 있는 가운데 이른바 역선택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두 분이 사실은 합치면 무적의 어떤 후보가 될 텐데, 사실은 서로 합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안희정 지사가 지금 공략하는 것은 충청, 그리고 호남, 그리고 안보,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취약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두 분을 다시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것이 또 선명성이라든가 여러 정체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분리돼서 봐야 되는데, 분리돼서 볼 때 민주당의 당원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명성이냐 아니면 중도 외연 확장이냐, 예. 대연정을 필두로 한, 그랬을 때 저는 선명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 장 교수가 지적했던 현재는 두 사람이 상당히 많은 양을 품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의 폭을 넓게 만든, 위원을 확장시켜서 품고 있는 양상인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특정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그 표가 계속 민주당의 품 안에 남아있을 것인지 네. 또 다른 쪽으로 흩어질 것인지 이게 변수가 될 겁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은 이른바 비문, 반문의 편의 상당수 야권 성향의 표라든가 중도 성향의 표들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희정 지사 등이 품고 있어가지고요. 나머지 표가 글로 가고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사실은 안철수 의원 등이 지금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경선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경선 이전에 탄핵이 헌재에서 결론이 나왔을 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때 그런 이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런 등이 중요한 국면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입장에서는 내심 문재인 전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쪽도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역선택인가 말하기 힘든 게, 예. 참고로 역선택을 말씀드리면은 실제로는 약자이고 적절치 않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을 위해서 다른 당 세력이라든가 다른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참여해서 약사를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을 두고 역선택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약자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되든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거나, 오히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고 안희정 지사를 찍을 경우에 오히려 역선택이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를 찍어가지고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다면은 역선택 효과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싫어하는데 자신들이 유리한 걸 찍어준다면 역선택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켜 버린다면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양상이 돼가지고 과연 역선택인지 아닌지 좀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시 지지율 얘기로 돌아와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주에 비해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을 어떻게 보면 앞질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연정의 안희정 충남지사의 카드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 수혜를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금 입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의 위상이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은 안희정 지사가 되면은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됐을 때는 호남 표심을 일단 등에 업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속으로는 제발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주기를 이렇게 바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그러나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고 탄핵이라는 그런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크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이 정리가 되면 전통적인 구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일단은 지역을 두고 그리고 전국적인 지지 두 가지를 놓고 서로 분리가 된다면 야권 분열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것은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나 기각됐을 경우 각각의 어떤 상황이 다른데 인용이 됐을 경우는 보수층이 일대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인용이 됐을 경우요. 예. 예.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지금 상당히 상황을 기다리면서 미래의 어떤 대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인데 네.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안희정 효과죠. 안희정 효과로서 안희정의 중도층 표심, 안보 그리고 계층 60대 이상의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다시 본래 진영 구도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그때쯤 되면 황교안 총리도 어느 정도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출마하든지 출마하지 않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수층이 또 일대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고 상황을 경우에 따라서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유보하고 있는 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영웅도 아닌 상황에서 지지가 예. 계속되기는 너무 피곤한 네. 거죠. 거기다가 황교안 대행에 대한 지지가 조금 올라갔던 시기가 혹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동친 적이 일주일 전에 있었었죠. 예. 그 구심력이 상당히 갔었는데 특검의 분위기도 상당히 정리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도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헌재도 이미 지금 일정까지 확정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황교안 대행에게 막연하게 기대가 됐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좀 한계가 있게 나왔고 그 틈새를 느끼고 며칠 전에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지사요. 가능성을 예. 던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황대행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 결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결정 내릴까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같이 행보를 해오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연장이 허용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몇몇 의원들은 특검 연장이 아니라 특검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예. 부응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요. 특히나 황 대행이 박사모들의 지지와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박사모들로부터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죠. 애초에 독립적으로 황 대행이 기존의 박사모들의 지지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다른 선택이 가능할 여지도 있는데 현 국면에서는 갑자기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라고 보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공통적인 지적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